통증 자극이 가볍게 오거나 아니면 통증 자극이 심지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 편도체나 시상하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취약하면 하행성 통증 전달 체계가 통증을 증폭시키거나 통증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행성 통증 전달 시스템, 통증 억제 시스템은 매우 만성적인 통증에서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만성 통증 환자들은 이런 뇌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행성 시스템의 불균형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캐찬닥터 통케안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에서 얼굴 쪽이 아파서 진료를 받고 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3차 신경통인 것 같아요 라고 진단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안면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면이라고 하면 눈, 코, 입, 귀, 뺨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빨, 잇몸, 혀 이런 걸 포함하는데요. 어디든지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플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진료를 받고 진료 받았는데 각과 선생님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상이 없는데 3차 신경통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처방을 해주시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픈 자리를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과연 3차 신경통일까? 이거는 우리가 좀 봐야 할 문제인데요. 우선 3차 신경이라는 신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안면의 감각신경입니다. 뇌신경은 원래 12개의 신경들이 있는데 3차 신경은 뇌에서 5번째 신경이고 안면으로 감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1번, 2번, 3번이 있고요. 1번 가지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처럼 각막과 이마, 머리 위, 두개 경막 이쪽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눈이 아프거나 이마, 머리가 아플 때 관계되는 신경,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는 다 이런 3차 신경의 그런 어떤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생겨서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안면 또한 마찬가지죠. 이 콧등까지 포함해서요. 2번 가지는 상악신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콧망울에서부터 윗니빨, 잇몸, 입술, 그리고 뺨, 옆머리까지 가는 신경입니다. 그 부비동 점막으로도 가고요. 입천장으로도 갑니다. 그렇게 감각을 담당하고 세 번째 신경은 하악신경, 그래서 아래쪽 이빨, 잇몸, 그리고 혀의 앞쪽의 3분의 2, 그리고 옆머리까지 가는 신경이고요. 또 이 신경은 씹는 근육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가지는 감각신경인 반면에 3번 가지는 운동신경,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신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면의 통증,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 관여되는 신경은 3차 신경이고, 앞서 우리 얼굴 부위가 아파서 각과를,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시니 안면으로 오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3차 신경통이라는 병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혼돈되면 안 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쭉 들어보시면 3차 신경통과 우리가 안면이 아픈 통증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선생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면의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신경 가소성 통증, 신경 병증성 통증이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요. 뭔가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있어서 아픈 통증을 유해 자극성, 우리한테 해야 하는 자극이 있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 해서 치매수용성 통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안면이 아파서 눈, 코, 입기가 아파서 각각 병원을 찾았을 때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죠. 각막염, 결막염, 축농증, 충치, 중이염 뭐 여러 가지 진단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십니다. 각과에 가셔서. 그러면 이때 오는 통증은 또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안 아파지죠. 그래서 그게 유해자극성, 치매수용성 통증에 해당되고요. 일반적인 급성 통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통증은 내가 얼굴에 만약에 이빨이 아픈데 어금니가 아픈데 치과를 갔어요. 그러면 충치가 있거나 뭐 잇몸이 부었거나
있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치과 선생님이 보고 너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치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면 그거는 치매 수용성 통증이 아닌 거죠. 분명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아픈 거를 우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가소성 통증이라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의 만성적인 안면 통증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안면통의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여기다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 신경병증성이라는 거는 신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손상이나 염증이나 압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는 통증을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안면에 오는 신경병증성 통증은 3차 신경통, 3차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대상포진 같은 걸 앓은 다음에 계속 아픈 통증이나 혹은 외상후 안면통, 다쳤을 후에 계속 지속되는 안면통 이런 거를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환자들이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을 혈관이 압박해서 일어나고 신경의 어떤 발화점 같이 신경 자체의 과잉 흥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경 자체에서 오는 통증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신경 자체에서부터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에 손상과 염증을 주면서 피부까지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눈에 이마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그게 다 낫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된다 라고 한다면 이 3차 신경의 1번 가지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손상을 준 이후에 회복이 잘 안 돼서 남은 신경병증성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안면에 오는 그런 통증 중에는 만성적인 통증 중에 그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좀 볼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비전형 안면 신경통, 구강 자결감 증후군, 또 혹은 목이 아프면서 따라오는 안면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흔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통증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가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거는 신경이 성형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인식하는 그 뇌신경 부위에 아픈 통증이 기억된다. 뇌신경 쪽에서의 그런 신경세포들의 변형이 일어나서 우리가 분명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계속 통증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통에서 오는 신경가소성 통증들은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뚜렷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안면통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만성적인 안면통을 볼 건데 복잡한 신경가소성 통증 원인이 잘 없는데 신경회로가 과민해졌다? 뇌에서 통증을 기억한다, 확대시킨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가소성 통증이 생기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에서 통증 전달 시스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통증 전달 체계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상행성, 그리고 또 하나는 하행성.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17세기 데카르트가 이 뇌가 통증을 해석하는 중추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낄 만큼 아픈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들은 작은 입자가 돼서 신경줄이라는 걸 타고 뇌까지 전달돼서 특수하게 통증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뇌에서 통증을 인지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웨이적인 거죠. 한 방향, 상행 방향, 아프게 하는 자극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뇌까지 가는 경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증 상행성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초신경을 통해서 척수라는 걸 통해서 뇌까지 전달되는 시스템인데 그 상행성 통증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각 과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내 몸에 손상을 주고 해를 줄 수 있는 자극이 왔을 때 그거를 캐치해서 원인 제거를 해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통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안전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그런 자극 시스템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만성적인 통증은 통증을 이렇게만 자극이 와서 아픈 게 만성적인 통증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지만 예를 들면 허거나 허리가 아프다든지 360일 두통이 온다든지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막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얼굴에 오는 통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통증, 특히 안면에 오는 만성적인 통증을 이해하는 데는 통증 전달 시스템의 하행성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행성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는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그 감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뇌 부위들이 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픈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노에프네프린, 엔돌핀, 가바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통증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 몸에서. 근데 이제 이런 물질들은 통증 자극이 왔을 때 전전두엽은 우리가 보통 인지 기능, 기대, 믿음, 어떤 그 참을성 그런 것들을 조종하는 뇌인데 그 전두엽을 통해서 그리고 전측 대상회락을 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를 통해서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아미그달라라는 뇌 부위도 있고요. 시상하부는 통증 자극이 오면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긴장하게 되면서 자율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나 기억이나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뇌가 상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아픈 자극이 들어와도 적절하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통증 억제 시스템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적절히 분비해서 우리가 통증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권투 선수가 얼굴을 맞아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된다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시합을 끝까지 해서 승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말하려고 하는 만성적인 안면 통증 환자들은 이런 통증의 하행성 시스템에서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통증 자극이 가볍게 오거나 아니면 통증 자극이 심지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 편도체나 시상하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취약하면 하행성 통증 전달 체계가 통증을 증폭시키거나 통증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행성 통증 전달 시스템, 통증 억제 시스템은 매우 만성적인 통증에서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만성 통증 환자들은 이런 뇌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행성 시스템의 불균형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검사를 하는 거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하행성 통증 전달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통증 자극이 딱 오면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편도체라고 하는데 공포심이 오고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 부위에서 시상하부로 스트레스 자극을 보내주고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통해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한쪽에서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그네핀, 에피네프린 같은 걸 분비하면서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은 좀 수축시키고 장기도 좀 이렇게 긴장시켜서 긴장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하는 시스템이 발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몸의 시스템은 실제로 급성적인 스트레스에 이겨내는 힘은 생길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게 스트레스가 계속 만성적으로 오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콜티졸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또 떨어지고 이런 불균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런 통증을 억제하는 하행성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스트레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불안과 공포, 긴장을 유지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일이 생기고 또 테마,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뇌신경세포가 위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혹은 너무나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라고 축이 반응이 불균형이 오면서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지독하게 항진되는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면역계에 혼란이 오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저강도의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우리 뇌신경도 마찬가지로 만성 염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3차 신경계에서는 안면으로 통증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적인 안면통 환자들한테서는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그 몸의 시스템이 많이 불균형이 온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장내 세균이죠. 그래서 장과 장내 세균 그리고 뇌는 양방향성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거나 아니면 장내 세균에 의한 어떤 대사 산물들,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뇌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면통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장이 안 좋아서 장의 유해균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이런 장내 세균의 대사 산물과 신경 전달물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혹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뇌 안에서의 신경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하행성 통증 억제 시스템의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경 내 염증 반응 같은 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안면으로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통증 전달 시스템에서 상행성 시스템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강도로 통증이 왔어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만, 이 하행성 시스템은 기억과 과거의 정신적 트라우마도 포함되고, 종교가 있다면 어떤 믿음이나 자존감이나 감정 조절이나 공포, 그리고 자율신경 이런 걸 조절하는 뇌 부분에서의 조율이 안 됨으로써 우리가 통증을 억제하는 능력이 깨져서 오는 통증이고, 또 더불어 장 안에서의 장내세균의 유해균이 많아지는 불균형에 의해서 뇌에서의 신경염증을 일으킴으로써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기에 눈, 코, 입, 귀, 얼굴, 뺨, 이빨, 잇몸에서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가소성 통증을 가지신 비전형 안면신경통 환자들이 그렇고요. 구강 자격을 통증 환자들도 얼굴에서만 원인을 찾는다면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원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안면통 진단에는 땡땡이 많다, 땡땡이라는 것은 오진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만성적인 안면통의 진단은 객관적인 검사가 진단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국제적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두통학회에서 만들어내는 국제 진단 기준에 환자의 통증 양상을 보고 진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얼마나 자세히 이해하고 환자가 아픈 거를 얼마나 자세히 듣고 이해했는지가 중요하고, 의사의 또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검사를 가지고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이 많고, 안면이 아파서 왔을 때 검사를 합니다. MRI도 찍고 뇌신경 전도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 기본적인 검사들을 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윗, 이빨, 잇몸이 아픈데 축농증이 있어서 아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축농증을 발견하는 순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치매 수용성, 유해 자극성 통증이 되는 거고요. 이빨, 잇몸이 아프고 혀도 아팠는데 MRI를 찍었더니 뇌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원인 때문에 아팠구나 라고 신경 병증성 통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가 다쳤어요. 그러면 신경 전도 검사를 했을 때 3차 신경에 어떤 가지에 손상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아, 신경 손상 후에 지속되는 신경 병증성 통증이구나. 원인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웬만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그렇지만 염증성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안면통,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선생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지만 아픈 만성적인 안면통을 진단할 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배제 검사, 다른 문제는 없는지 뇌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환자의 통증 양상을 가지고 진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통증 양상을 가지고 진단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의사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검사의 판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안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면통의 진단의 시작은 3차 신경통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3차 신경통은 치료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부터 사용된 강력한 항간질약이고요. 그런 것에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하면 3차 신경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3차 신경 차단술로 안 아프게 되고, 일부 환자한테서는 3차 신경을 아까 혈관이 누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주는 뇌 감압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많이 치료가 되고요.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들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 가소성 통증이 통증의 하행성 시스템, 그리고 뇌와 장의 교류에 의한 복잡한,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 이런 것들에서 온 통증 하행성 시스템이 안 좋아지고 만성 저강도 염증에 의해서 우리가 통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알아내기가 어렵고, 이 숨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기능학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도 내가 너무 아프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아플 때 처방을 받는 일반 진통제, 소염제로는 통증 조절이 어렵습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말씀드린 상행성이 아니라 하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간질약, 항우울제, 안정제 같은 것들이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능학 검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매우 좋은데, 어떤 나의 몸의 불균형을 찾는다면 생활습관 교정,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치료하는 게 고달픕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3차 신경통과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을 구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3차 신경통 그럼 어떻게 아프냐라고 했을 때 3차 신경 분지를 따라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통증이다. 수초에서 길게 가봤자 2분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3차 신경통은 가만히 있으면 거의 안 아프고요. 초기에는 가만히 있으면 거의 안 아프고, 세수, 양치, 식사, 대화할 때 아픈데 주로 양치도 처음 딱 이빨 닦으려고 할 때, 식사도 처음 딱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좀 아프다가 또 가라앉습니다. 주로 이런 통증이
유발인자가 있다는 거. 초기 환자들은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 저런 자극들이 계속되면서 아예 밥을 못 먹게 되시는데 어쨌든 이런 유발인자가 있다. 그리고 무통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픈 게 아니고 순간만 1초, 2초만 아프고 또 계속 괜찮고를 반복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안면통이 발생한 지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는 무통기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무통기라는 것은 통증이 아예 없거나 씻은 듯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경미해서 불안은 하지만 치료할 필요는 없는 정도 상태의 통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아프다가 한 달, 두 달 안 아프고 한 일주일 아팠는데 1년, 2년 안 아프고, 사람마다 틀린데 이렇게 무통기가 꽤 길게 지속되는 것이 5년, 10년 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이 자가 진단법은 통증 위치, 아까 3차 신경에 가는 위치를 보여드렸죠. 1번 가지, 2번 가지, 3번 가지, 그 가지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고요. 분지를 따라서 순간적 전기속 쇼크 같은 예리한 통증이 오는 거고, 길어봐야 2분이 안 넘고 순간 통증입니다. 순간 통증이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증 유발인자와 무통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얼굴 감각은 거의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순간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잠깐 멈춰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3차 신경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왜 3차 신경통이라고 많은 환자들이 오진을 받고 오냐 하면, 아까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각각 전문의 선생님들은 그과 문제가 아니니까 신경의 문제야 라고 말해서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안면에 가니까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그냥 큰 틀에서 3차 신경통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차 신경통의 특징이 순간적인 전기 쇼크 같은 번개치는 듯한 통증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3차 신경통이 아니더라도 이런 양상의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3차 신경통이라고 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경통은 특징이 있는 거죠. 유발인자, 무통기, 통증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별 이상이 없는데 약 처방을 대부분 받으시죠. 의사들은 아프다고 하니까 약을 처방할 수 있는데요. 3차 신경통이라고 오진을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카바마제핀이라는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고,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든지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는다든지 하실 수 있는데, 신경 가소성 통증 양상의 환자분들은 통증의 하행성 시스템이 감정, 스트레스, 안 좋은 기억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취약하신 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장뇌축에서의 장이 또 좋지 않은 걸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장관의 건강도가 떨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불필요한 약들을 먹는다는 것은 내 몸을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증은 줄어들지 않고. 특히 3차 신경통에 사용된다는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은 일반적인 다른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어지러우냐,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먹을 수도 있고요. 카바마제핀의 약물 발진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막이나 피부가 아주 괴사성으로 확 하고 면역계 과잉 반응이 일어나서 생명 위험한 그런 반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용량 비례적으로 간 기능, 골수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약물에 비해서는 조금 독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약이라서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고, 3차 신경통 환자들한테는 할 수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서 안면통을 오진을 한다면 3차 신경통이 아닌 경우에도 카바마제핀을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세균 감염성이 없는데도 항생제를 써서 장내세균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많이 아파서 뭔가 스테로이드로 염증 가라앉혀 보고 싶어서 사용했을 때 오히려 우리 몸의 HPA 엑시스를 교란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전신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증들이 있었죠. 그러면 우선 비전형 안면신경통 같은 경우는 얼굴 구강에서 통증 3개월 이상,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입니다. 3차 신경의 그런 신경 부분랑 관계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렇게 둔하게 아프고 쑤시기도 하고 좀 지속적으로 아프다. 그래서 통증의 특징을 가지고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속적으로 잘 모르겠는 원인으로 얼굴 통증이 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냥 흔히 불려오던 말로 비전형 안면신경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신경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구강 안에 있는 곳에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혀, 입술, 입천장, 구강 점막에서 자결감, 이질감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영양소 결핍 같은 걸 고려해야 되고, 고령에서의 식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진단을 한다는 거는
아까 3차 신경통이 양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 비전형 안면신경통으로 진단할 수 있고, 입 안으로만이 화끈거리면서 아프다 그러면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안면통이 아까 말씀드린 3차 신경병증, 대상포진을 앓고 난 자리에서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나 경추랑 연관돼서 안면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 이제 이런 건 경추 MR을 찍는다든지 뭐 이러면서 확인할 수 있고, 과거에 어떻게 안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면통을 치료하는 거는 크게 약물 치료와 신경 차단술이 있고, 특히 신경 차단술은 3차 신경통 치료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나머지 안면통들은 기능학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 가지 치료가 있는데, 3차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시술인데요. 시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3차 신경에 아프게 하는 분지를 찾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신경 전도를 차단하는 알코올을 보통 사용하는데 둔하게 만들면서 차단시켜서 안 아프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을 이용한 3차 신경 차단술의 평균 통증 소실 기간은 2017년도에 제가 발표한 논문인데 39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설명은 1, 2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차단하게 되면 통증이 즉각적으로 없어지고 3차 신경통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단술이 중요하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뇌 감압술을 하기도 합니다. 차단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약물이나 차단술을 했을 때도 이제 시간이 흘러 혹은 한 사람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뇌 감압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이 아닌 환자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치료들이 기능학적인 그 측면의 검사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왜 나는 얼굴이 아프죠?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능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분명히 검사 MRI나 뭐 이것저것 신경 전도 검사도 하고 이랬을 때 나오는 거, 그리고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원인을 찾은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다 괜찮은데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 아프냐? 아까 말씀드린 가속성 신경 가속성 통증, 통증의 하행성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문제는 한 가지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위장감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흡수 능력, 장벽의 기능, 장내 세균의 구성, 숫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한 어떤 과거에 그 면역기가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현재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고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지, 뭐 해독이 잘 되는지, 나의 호르몬 분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유지가 되는지, 림프계나 순환계는 좋은지, 그리고 경추의 이상이라든지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지, 이런 총체적, 거기에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신과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능학이라는 거는 이런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서 환자를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의학인데요. 그래서 기능학 검사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들을 했는데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만성 안면통 중에서는 3차 신경통이라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기능학 검사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학 검사가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보험에 해당되지도 않고 많은 데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도 아니다 보니까 저항을 갖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하는 대사 산물 검사, 모발 미네랄 중금속 검사, 스트레스 호르몬, 자율신경 검사, 장내 세균 검사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형 안면신경통 50세 박미정님을 보시면 이분은 자칫 치아가 왜 이렇게 아프다고 찝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치과 가서 다 검사하고 문제가 없었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분의 문제점은 과거에는 계속 10년 이상 두통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불면도 있고 운동은 안 해요. 그리고 소식을 하시고 고지혈증이 있어요. 이런데 최근에 1년 전에 아들이 골종양을 진단받아서 아들을 간호하면서, 아들이 컸죠. 20대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 이렇게 치아로 통증이 왔고 치과 치료를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의 검사 이런 것도 시행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교감신경 기능이 너무 항진됐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불균형이 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물도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주사라고 해서 성상신경제 주사라는 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불면 해결해 드려야 되겠고, 소식을 하는 이유가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이라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화 효소라든지 식습관 교정이 필요하겠고요. 운동 안 하는 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유산소 운동이 너무 중요하고, 이분은 업무도 힘들었고 그리고 가들에 대한 그런 그 종양 스트레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완요법, 명상, 복식호흡, 요가, 뭐 따뜻한 목욕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기능이 아까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항진되는 상황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뜨리면서 만성 저강도염증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목으로 지나가는 성상신경절이라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우리 몸에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자율신경계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목 부위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목소마취제를 소량 줘서 교감신경의 과잉된 흥분을 좀 억제해서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서 뇌 혈류가 증가되고 뇌에서 노에피네프린이나 신경 선장인자 같은 것이 좀 줄어들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 좀 이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형 안면신경통 환자들은 신경 과서성 통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뇌 전체적인 기억과 감정과 공포와 불안을 조절하는 뇌들, 인지기능 갖고 있는 뇌들과 자율신경 중추 이런 데서의 그런 어떤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은 저한테는 귓속이나 입술이 아파서 왔지만 이미 오시기 2년 전부터 귓바퀴가 잠깐 아프다가 목도 아프다가 방광염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걸렸다가 배가 아프다가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녔지만 검사상 문제가 없고 결국은 귓속이 아프고 입술이 아파서 와서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 결국 이런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만성 저강도염증이 우리 몸 안에 어디든지 가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거를 보시면, 입 아니라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잘 생기는데요. 82세 여자 김복수님인데 그림처럼 아주 무섭죠. 사포로 문지른 다음에 안티프라민을 갖다 바르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런 혀 통증과 이만 통증이 있는데 이분은 당뇨도 있으시고요, 불면도 있고 변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단백질 저하가 심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떨어져 있고 비타민 B군이 매우 결핍돼 있고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피검사를 좀 충분히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비타민 B군 결핍은 일반 피검사로 알아내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학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능학 검사는 소변을 통해서 육상 검사라는 걸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산물을 가지고 우리 몸의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장내 세균이 너무 안 좋고 B군 결핍, 신경 전달 물질도 불균형, 에너지 대사 안 되고 해독 안 되고 산화 손상도 많고 이런 안 좋은 그런 게 결과 나오죠. 이게 빨간색이 안 좋은 것들인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구강자결감 증후군들은 노인네들이 계속 입이 화끈거려서 나 밥 못 먹겠어, 식욕이 없어, 너무 아파, 잠을 못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겉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때로는 갱년기 여성한테도 이런 게 잘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여성분들한테 잘 올 수 있는데, 심지어 혀를 조직 검사를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나오는 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오래된 경우에는 혀를 가지고 상피세포를 조직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는 암이 있나를 보려고 한 조직 검사고요. 이건 연구들인데 이게 2007년도 연구입니다. 이런 데서는 이런 환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아프지? 라는 것 때문에 이 혀의 상피세포를 조직 검사합니다. 건강한 분에 비해서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은 실제로 혀에서의 말초신경 세포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게 보이고요. 대신 통증을 유발하는 수용체, 신경 성장 인자 이런 것들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의 손상이 세포 손상이 많이 와 있으면서 통증의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2007년도에 이런 조직 검사로 알아냈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하니까 안과에서 각막에 있는 신경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간단히 볼 수 있는 기구들을 요즘 개발 많이 하고 계신데요. 혀나 눈으로 가는 신경 세포는 3차 신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초 가지는 1번 가지냐 3번 가지냐 차이인데,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3번 가지에서 주로 일어나지만 1번 가지 각막 쪽을 검사를 했더니 말초신경 분지가 많이 감소돼 있었고, 이건 정상분에 비해서 랑게란스 세포라고 해서 표피는 면역세포가 너무 과잉으로 활성화돼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검사
검사 기구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아마 곧 이런 걸로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진단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걸 확인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렇게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신진대사 산물 검사를 한다든지 각막 현미경 검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상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자결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영양소 결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소 보충이 중요하고요. 당뇨 조절 너무 중요합니다. 당뇨의 오랜 동안 후에 온 합병증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 손상, 말초신경염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3차 신경의 말초가지로 왔을 때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위장관 내에서 소화흡수를 못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장내 유해균들이 그걸 다 제대로 분해해서 우리한테 돌려주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 기능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수면 치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치료를 해야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플 때 환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가치료가 뭔가라고 하면 3차 신경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3차 신경통은 정말 전문가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꼭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꼭 적절한 시기에 신경차단술 혹은 꼭 필요하다면 뇌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 환자들은 신경가소성 통증의 하행성 시스템의 밸런스가 안 좋아졌고 만성 정황도 염증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영양소 결핍, 장 건강 이런 것들을 모두 두루두루 살핌으로써 우리가 치료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요. 의사보다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정암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생활 습관 관리 너무 중요하고요. 수면, 운동, 항산화, 항염증 식단 지키시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경구 영양제나 아니면 증상이 좀 심할 때는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서 영양제 성분들을 잘 조합해서 맞으시는 거 엄청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능학적으로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장 건강, 보통 5R이라고 합니다. R이 5개인데요. 처음엔 remove, 제거하는 겁니다. 나쁜 균 제거하기. 두 번째, replace.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사람들 위산 저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산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잘 먹게 한다든지 re-inoculation,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더 넣어주는 거. 그리고 페어에서 우리가 글루타민이라든지 뭐 항산화제, 오메가3 이런 걸 통해서 장벽 건강을 유지하는 거. 리밸런싱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몸을 전체적으로 밸런싱을 맞추는 거,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쉽지만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깨졌을 때 결국은 안면에서는 만성통증으로 오고 우리가 그냥 각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통증의 하행성 시스템, 우리의 인지기능, 그리고 감정 조절, 과거의 어떤 기억과 멘탈 트라우마나 혹은 불안 공포를 느끼는 뇌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부위, 그리고 장 기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서 안면의 만성 통증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쉽지만 어려운 이런 생활 습관을 한 가지씩 바꿔감으로써 3차 신경통이 아닌 나머지 만성 안면통들은 완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